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겁습니다. 사법부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 법원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접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판사님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범죄지만 피해의 지속성과 광범위성, 회복 불가능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심각성이 큰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그 인생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법원이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크웹이 다른 웹들과 어떻게 다른지, 텔레그램 메신저가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이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비트코인이라는 특수한 결제 방법을 이용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식으로 관전 행위, 소지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디지털 범죄의 진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교묘한 범행 수법이나 신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임에도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 구체적으로 현출되지 않고 범죄의 결과물로만 제출되어서 재판 과정에서 죄의 경중이 제대로 심리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들의 경우 수사 기록에 영상물이 전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캡처 사진이나 수사보고서 형태로 부분적으로만 현출되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를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온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공유하였고 활동가들의 강의를 듣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은 강화된 추세입니다. 물론 그것이 해당 범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벌금형으로 처리되던 유형의 사건들이 대부분 징역형의 영역으로 처리되고 있고 실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되는 디지털 성범죄 판결들의 양형 이후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설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법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고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이 보장되지만 피해자 인적사항 등은 모두 가린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금지 서약서를 받고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의미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 시설에 의한 실문을 실시합니다. 피해자에게 증인 지원관을 통해 절차 안내와 신변 보호 등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변호사,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이 피해자와 법정에 동행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합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측에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그것이 성범죄 양형 기준이 정하는 처벌 불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한편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아픈 기억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었다면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에 있는 범죄 결과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물리적인 저장 매체에 대하여는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디지털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수사관계에서 압수수색되어 몰수나 폐기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인 집행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해당 파일의 해시값이나 DNA 정보를 활용하여 파일을 특정한 뒤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촬영물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도 클라우드 계정 내 불법 촬영물 폐기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활발한 토론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관련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반면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재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및 가족 외에도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촬영물 및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법 7조의 3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각 발제문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나 복잡 다양한 형태의 범죄 유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설정되기를 염원하고 N번방 방지법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피해자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